김진의 도시쿠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간에는 여러 가지 버전의 소위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그중 하나의 정체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튜버가 만들었다는 건데 저도 뽑아서 봤는데 X파일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조금 조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뽑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파헤쳐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도시쿠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세간에 돌고 있는 윤석열 X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적어도 여러 버전 중에 이 버전은 한 유튜버가 만든 버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X파일, 과연 이 문서 실체는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 열린공강TV라는 곳에서 윤석열 X파일 중에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면 윤석열의 성장 과정, 검사 윤석열, 가로 열고 윤서방파라고 시중에 도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수준입니다. 약 300장 정도 된다는데 장모 부인 의혹 등이 담겼는데 언론 보도로 알려졌던 내용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세와 윤 전 총장 측의 반응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 가운데를 파고드는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 최재형 감사원장, 윤 전 총장이 X파일로 주춤하는 사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을 내세워서 최재형을 띄우는 야당의 원로들까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 원장 내달 초에 감사원장직을 사퇴한다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최재형 원장도 개헌에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헌 카드, 본인의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줄이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최 원장의 진심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추진했던 정책이었고 정치 실험 1호 공약은 대변인을 공개 토론 배틀로 선발하겠다. 일단 141대 1의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원한 사람들은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한 장천 변호사, 민계식 전 회장님도 지원했고 김현주 전 아나운서님도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18세부터 79세까지의 지원자 564명이 지원했다라고 하니까 이 대표의 토론 배틀 실험이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지원자들 몇몇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출생아가 또 최저치, 망설일 시간 없다. 인구 지진 경고. 4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한 이래의 신생아 출생아 수가 또 최저치를 갱신을 한 겁니다. 이거 안타까운 소식인데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최저치란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올해 또 이런 뉴스를 보도해드립니다. 자연 발생하고 있는 인구 자연 감소도 계속되고 있는데 태어나는 출생아도 적고 고령화는 가중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대한민국의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제가 애 2명을 낳았는데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간에는 여러 가지 버전의 소위 윤석열 X파일이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부를 출력해서 뽑아 나왔습니다. 윤석열 X파일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일단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윤석열 X파일. 파일 제목 자체가
윤석열 X파일로 돼 있고 밑에 밑줄도 쳐 있고 페이지도 1페이지라고 제목의 시작이 됩니다. 이 X파일 300쪽 분량의 버전이라고 하는데 세간에 공개된 것은 한 6쪽 정도 버전이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검사 윤석열, 윤서방 파, 연속 23기로 시작됐다라는 이력들, 그리고 율로남불이라는 제목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영장 반려 등등 사건들이 간략간략하게 적혀 있고 책사가 누구냐라는 것들, 거대 악의 카르텔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윤석열 X파일이라는 문건. 이 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친여 유튜버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출처불명 윤석열 X파일의 여러 버전 중에 6쪽짜리 PDF 파일인데 전체 분량은 300쪽이라고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전 총장의 경력과 이력, 논란이 됐던 사건들, 아내와 장모의 각종 의혹 등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 운영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친여 성향 인사들이 출연하는 채널, 검찰개혁이 주요 콘텐츠라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채널 운영자는 문건 맞는 거 맞다. 윤 전 총장에 관해 취재해온 내용을 담은 노트에 불과하다. 정치적 음해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X파일은 이 X파일이 또 아니라는 사실.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기자. 요 윤석열 X파일, 요 버전, 보셨죠? 봤죠. 이거 어떤 내용이고 누가 만든 거고 장 소장이 봤다는 게 이겁니까? 다른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윤석열 X파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300쪽짜리다. 근데 장성철 소장은 얘기하기를 두 가지 문건이 있는데 다 해서 20쪽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문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장성철 소장은 20가지 정도의 의혹이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 파일에는 지금 김진 앵커가 들고 있는 저 파일에는 글쎄요. 제가 숫자를 다 세보진 않았지만 목록만 해도 한 60가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요? 부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각종 과거 일들, 그다음에 장모의 투자 관련된 일들, 그다음에 율로남불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윤석열 총장이 다뤘던 각종 사건들, 그러니까 목록만 쭉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내용이 시작되려고 했을 때 6쪽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말 290여 쪽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작성자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파일을 보면 파일 정보가 나옵니다. 파일 정보를 보니까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서 봤더니 열린공감TV 대표이사와 같은 인물이더라. 그런데 열린공감TV가 어떤 TV냐 봤더니 열린민주당의 서포터즈를 자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튜브 방송 채널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서포터즈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친여 여권 인사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바로 어제 방송에 이 열린공감TV에 이제 출연을 해서 우리가 만든 건 맞는데 취재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떠도는 많은 얘기들을 정리한 거지 이것이 무슨 쉽게 해서 지금 윤 전 총장이 얘기했던 불법 사찰이다. 지금 이렇게 윤 전 총장이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 그런 사찰이 포함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내용을 전체를 보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목록만 봤을 때 지금까지 온라인이나 유튜버에 많이 떠도는 내용들을 정리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기자 정리하기로는 일단은 지금 실체가 하나 밝혀진 이 X파일은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이 만든 X파일이고 내용도 세간에 나왔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별다른 내용은 없다라는 거고 자, 이 파일은 그렇게 정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성철 소장이 보고서 이거 날새서 방어할 것도 아니고 방어 안 된다 라고 했다는 그 X파일 문건은 이거와 다른 거라는데 그 문건은 있는 겁니까 실체가? 혹시 장 소장 말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죠. 사실 이재명 지사도 내가 요약본을 봤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저 파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파일이 그제 돌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저걸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일부 변호사도 방송에 나와서 나도 봤다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역시 장 소장이 갖고 있는 파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장 소장이 갖고 있는 파일은 존재하느냐?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봤다는 거고 본인이 봤더니 의혹이 20가지 넘어서 일일이 해명하기도 힘들 거다. 방어하기가 어려울 거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장 소장이 글쎄요, 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본인이 또 어제 나와서 파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달라 그러면 윤 전 총장에는 국민의힘 주겠다. 그리고 뭐 3일 내에 본인이 법적 문제 없이 공개하겠다 뭐 얘기하다가 뭐 어제는 또 파기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건이 없이 일어난 문건 논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데 의혹이 뭔지도 모르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기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 없는 파기 소동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가 지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문건의 최초 작성자를 고발했습니다. 물론 익명이지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장 소장이 이 수사 협조에서 이 실체를 뭐 공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떳떳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장 수장이 봤다는 그 문건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재수 의원님, 요 윤석열 엑스파일 전 의원님도 요 문건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고서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뭐 꼼꼼히 볼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또는 윤석열 부인 또는 윤석열 장모 이래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여러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의 경우 X파일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이게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뭐 비밀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안에 내용하고 X파일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은 이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의 전략실에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다 떠나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여당으로부터 견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야당 내부의 이제 대선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한 권력 투쟁에 돌입을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이 일을 겪으면서 야, 이게 적도 동지도 없네? 여야도 없네? 야, 여의도 정말 등판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그래서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마 윤석열 총장께서는 이 엑스파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아마 상당 부분을 아마 스스로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야, 이게 그때 그 이야기인가? 5년 전에 그 이야기인가?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다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괴로운 시간을 보낼 텐데 해답은 하나입니다. 이제 검증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선이 9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내내 도덕성에 대한 검증 또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런 것보다는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더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로 누가 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뭐 이런 엑스파일 감사합니다.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엑스파일 의혹들 현재 일단 공개된 거는 전재수 의원이 보기에도 조약하다, 별거 아니다 라는 의견이었고 여야에서는 네가 만들었다. 상대를 향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야당 내부에서 정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고 그러자 황보승희 국민의힘 대변인 엑스파일 우리는 본 적 없고 무관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가 아니라 송 대표가 엑스파일을 제작해서 유통한 원조다. 서로 당신이 만들었지 라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들어보실까요? 먼저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예요. 천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천적 스타일이 정반대인데다가 본인이 검사 출신이거든. 경선 때는 네. 할 말 다 하고 네. 따질 거 다 따지게 되죠. 치열합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은 그냥 안 놔두거든요. 아마 네.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 정세균 총리 두 분의 인터뷰였는데 송 대표는 홍준표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며 엑스파일을 홍준표 의원이 만든 건 아닐까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홍준표 의원 본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나는 소위 윤석열 엑스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 엑스파일은 친여 유튜버가 만든 거고 장 소장이 봤다는 그 문건 지금 뭐 송 대표나 정세균 총리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장 소장이 봤다는 그 문건은 정확하게 못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 쪽에서는 홍준표 의원 쪽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 소장이 처음 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사이에 이 엑스파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저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짜증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장 소장이 저걸 뭐 파기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전에 저는 이재명 부장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본인의 파일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넘겨서 저걸 파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됐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예. 게 본인이 이 논란을 촉발시켰던 장본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뭐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이런 일도 온갖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도 예. 이렇게 돼야겠어요. 여당 일각에서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또 하나. 유통할 거 아니냐.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니 이게 처음에 엑스파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거는 사실은 송영길 대표예요. 그리고 작년에 뭐 저 이상한 사진을 우리 추미애 전 장관께서 국회 답변 과정에서 봤던 사진도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뭐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오고 여당이 만들었니 야당이 만들었니 지금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 본 것처럼 뭐 소위 대권 주자라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인 분들이 특정인을 거명해서 막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프레임을 뭔가 전환시키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도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얼버무릴 게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논란은 조기에 종식을 시켜야지 되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고 짜증나게 해야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권의 지금 인사분들이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게 누가 만들었다, 어디서 만들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시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분명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젠가는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 대변인 의견이었고 일단 송영길 대표는 홍준표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지원 최고위원은 송영길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쓴 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때 송영길 엑스파일이라고 썼어야. 엑스파일 네. 대표님이 만드신 겁니까? 엑스파일 없어요.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증 자료.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논쟁이 촉발된 이유는 이재명 기자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문건 없는 문건 논란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이제는 이 문건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혀서 더욱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엑스파일 없앨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엑스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늘 바로 파쇄하겠다. 전달자에 의하면 6월 문건은 여권, 4월 문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라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문건의 실체가 영영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만 무성하게 남게 되는 걸 텐데 박성배 변호사님, 요 장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건을 파쇄하면은 장 소장 말고 정확하게 그 문건을 봤다는 사람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결국 장 소장 본인이 비밀을 이제 안게 되는 건데 여권에서 만들어졌다 하나는, 또 하나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윤 전 총장 측이 이거 불법 사찰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는 건 아닙니까? 일단은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가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장성철 소장이 엑스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수사에 비협조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파급력이 상당히 커진다면 더더군다나 단순 명예훼손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 사찰 의혹까지 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그때는 압수수색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 소장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단계에서는 수사에 충분히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쇄하더라도 자신이 누구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았고 전달한 취지가 어땠는지는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 윤 전 총장과 그 처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이 문건을 파쇄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은행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총장이 도저히 이거는 뭐 해명이 불가능하고 등판도 하기 전에 이게 방어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 페북 글을 내리고 또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제 문서를 파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하나의 문건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부기관에 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문건은 여당이 작성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이전에 이제 독재 정권 또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보기관들이 말하자면 불법 사찰도 하고 정치 공작도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이용이 돼 왔죠.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정원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법도 통과를 시켜가지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제 나눠가지고 경찰이 그렇죠. 권력화하는 것도 이제 원천 봉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 불법 사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큰 이제 위험한 말씀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거를 이제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함부로 또 말씀하시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든 본인과 관련된 일이고 본인의 부인과 본인의 장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은 그 문건을 스스로 달라고 그래서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러던데 그 부분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이 대통령 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야 모두에서 이 문서를 파쇄하겠다라는 장 소장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아니 문건을 공개하지도 않고 거의 방어가 못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파쇄하면 어떻겠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아니 그거를 여권과 국가기관이 만들었다고 해놓고서 파쇄하면 어떡하냐. 여야 모두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데 이재명 기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소장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죠. 두 가지가 위험한데 첫 번째는 4월 달에 만든 문건은 기관이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 앞서 한 얘기 중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자금 흐름 등 일반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걸 뭐 파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차피 저렇게까지 발언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저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면 공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장성철 소장의 아까 뭐 얘기했지만 문건 없는 문건 논란이라는 정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거티브 공세입니다. 문건도 없이 흔드는 문건도 없이 구체적 의혹도 없이 이런 네거티브 공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장성철 효과가 굉장히 대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홍준표 의원이 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재현 의원은 또 송영길 대표가 만들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정치권에서 루머는 돌 수 있지만 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의 룰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들인 거죠. 전 이게 장성철 효과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대선은 굉장히 난타전이고 혼탁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건에 대한 실체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란 굉장히 뜨겁게
불이 지금 붙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이 열기 그대로 뜨거운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소식 살펴보시죠. 핫쌈, 첫 번째 핫쌈은 조국 전 장관, 두 번째 핫쌈은 최재형 감사원장, 세 번째 핫쌈은 류호정 의원입니다. 조국의 시간, 책에 맞불을 놓는 민변의 권경혜 변호사가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한다라고 합니다. 그 책 내용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법한 내용들이 소위 폭로가 돼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고, 두 번째 최재형 감사원장 개헌 카드 과연 공감하고 있을지, 세 번째 류호정 핫쌈, 옷도 핫쌈입니다. 자, 조국의 시간에 맞불, 무법의 시간 어떤 책인지 살펴보시죠. 민변의 권경혜 변호사가 무법의 시간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권경혜 변호사, 조국 사태 비판책 무법의 시간 출간,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의 자기 합리화, 이 권경혜 변호사 주장입니다. 2019년 7월 청와대 근처에서 권경혜 변호사와 조국 전 장관, 이광철 행정관, 김남국 의원이 만났다. 조국 수석 사무실에서 이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조국 수석이 오늘이 청와대 근무 마지막 날이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잖아요. 그러자 권경혜 변호사가 장관 청문회 국면에서 가족들도 전부 드러나고 공격이 심할 텐데 라고 말하자 김미경 행정관이 언니가 지금처럼 열심히 도와주시겠죠? 도와주셔야죠 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본인의 가족 여러 가지 청문회 등에 대해서 합법이 아닌 건 하나도 없다. 합법이 아닌 건 하나도 없다. 라는 이 말을 재차 반복했다. 라고 기술합니다. 권경혜 변호사. 공직 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적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바꿔치기 한 문장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데모 박정화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등장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변화한다고 해도 있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숨겨놓고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권경혜 변호사가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사실들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겪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무법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일부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나쁜 소리를 들었던, 비난을 받았던 그런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거쳐서 우리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밖에서는 SNS나 책을 통해서 여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좀 전에 지금 권경혜 변호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그저 합법과 불법으로만 판단하고 모든 상황은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넘어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권경혜 변호사가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 책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서 연루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국민들이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고, 전재수 의원님은 이 대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이 아닌 건 하나도 없다라는 조 전 장관의 말을 권경혜 변호사는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로 공직, 법무부 장관의 임명 기준을 어떤 공정과 더욱더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만 아니면 된다라는 게 엿보였다라는 게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인데, 자, 전재수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국 장관과 권경혜 변호사가 대척점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이게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게 사이가 나빠지면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권 변호사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상대방도 아마
변명이든 뭐 하신 말씀이든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이 되는 대목도 나와 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권경희 변호사가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5분 만에 이광철 비서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 임명일 시점은 이렇고요. 그때 당시 기사가 김호수, 이성윤 이 투 콤비가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라는 내용을 대검에 제안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느그 총장 빼고 가자 뭐 이런 패러디물도 돌았던 그때 당시 이 기사를 본 후에 권경희 변호사가 SNS에 이렇게 게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핍박받는 노무현 2 연기 당신들 지지자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경한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 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SNS 게시 후 5분 뒤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서 그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안을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는 했었지만 그거 다 철회한 방안이다. 조 전 장관은 이거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해명을 해줬다. 그러면서 이광철 비서관이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권경희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건 윤 총장이 임명 전날에 전화해서 조국 사퇴시켜!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게 영향이 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권 변호사 주장입니다. 그래서 권 변호사는 누구한테 윤 총장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냐? 대통령에게 소리 지른 거 맞냐? 라고 캐묻자 이광철 비서관이 아니 저한테도 하고 라고 말끝을 흐렸다. 라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오늘 3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청와대 출입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대목을 권 변호사는 어떤 걸 말하고 싶어 하는 의도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할 건 이건 권 변호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광철 비서관의 주장, 양쪽의 주장을 다 맞춰봐야만 이제 정확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 조국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은 그것이 기록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 기록이 없다.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어야 할 걸로 믿었었는데 의견과 주장이 있고 더욱이나 자기 주장도 아닌 많은 친여 인사들의 SNS 글을 갈무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으니 팩트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이제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다고 표현했었는데 이 책에 어떤 무법의 시간은 기록이 있는 거죠. 당시 상황들이 이광철 비서관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고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인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이제 그 여권과 야권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죠. 조국 사태에 두고 그것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었는지 아니면 거꾸로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는지 굉장히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그 와중에 권경희 변호사가 민변 출신이고 친여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에 굉장히 비판적이게 섰죠. 그러자마자 바로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일종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거고 그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전직 의원 그리고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는 한 선배 등으로부터 계속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대목이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회유가 있었다는 거죠. 조금만 이 사태를 참으면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든 뭐든 자리를 줄 수 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권경희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예. 사실상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볼 수 있는 건지 이 사실만 맞다면 이 주장이 맞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진보 진영이 어떤 법과 상식과 공정의 룰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 공동체로 그리고 기득권 집단을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권경희 변호사는 본인의 경험으로 증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책 내용을 다시 봐야 되고 반대편의 주장 들어봐야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권경희 변호사의 주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이제 5분 뒤에 전화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각종 회유와 압박을 했다라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인데 전재수 의원님은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사안을 놓고서 양측으로 갈라져 가지고 완전 대척점에
섰던 분 중에 한 분의 이제 책이죠. 이것은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대척점에서 격렬하게 공방을 벌였던 그 연속선상에서 책을 출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방의 연속선상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크게 이것이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는 것인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척점에 섰던 한 분의 생각이고, 또 뭐 필요하면은 당사자들이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뭐 크게 뭐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이 돌변을 했다라고도 권 변호사가 주장을 합니다. 2019년 9월 7일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당일 권경혜 변호사와 김남국 당시 변호사가 대화를 했다. 결국 검찰이 기소했네요 라고 권 변호사가 얘기하자 김남국 변호사가 권 변호사에게 정 교수님이 위조하신 것 같아요. 사모펀드도 관여하셨고 조국 장관 후보 사퇴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강행 후 그래도 저는 진영을 지켜야죠. 조국 장관님을 수호해야죠. 이후 작년 총선에서 전략공천도에 당선됐다라는 게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2019년 12월 김남국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되게 너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갖고 싶죠. 저도 이거를 어떻게 대량으로 한번 해가지고 조금 판매하는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검찰과 싸울 때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검찰의 이번 수사를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보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서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 박성민 변호사님, 이 김남국 의원의 좀 해명이 이 대목은 좀 반드시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전면에서 비판을 해왔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항변을 해왔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신 것 같아요. 사모펀드에도 관여하셨고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 같은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만약 예전에 정 교수님이 위조하신 것 같다, 사모펀드도 관여하셨고 조 전 장관님이 사퇴하셔야 할 것 같다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바꾼 나름의 합리적인 해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 의원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이 의혹이 제기된 이상은 본인이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가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된 데에는 이러이러한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혐의가 있어 보인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전방위적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을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주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나름의 의사를 표명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요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 정도의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다소 의아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환 대변인 너무 180도잖아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180도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다라고 권 변호사에게 얘기했다면 그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검찰 수사와 그걸 기소한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해놓고서 과거에는 가까운 과거에는 위조한 건 맞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폭이 크잖아요. 두 사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과 권경혜 변호사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니까 전제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뭐 이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나는 진영을 지켜야죠라는 게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에는 실장이 있고 그 밑에 수석비서관들 있고 수석비서관 밑에 비서관들 있고 또 한 300~400명이 되는 행정관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된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가 결정이 되고 이게 단계를 거쳐가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각 부처에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일이, 대한민국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저는 이상해요. 이광철 비서관 지금 뭐 실세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행정관이었어요. 김남국 의원 그냥 그저 뭐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였어요. 권경혜 변호사도 뭐 민병환활동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민정수석실에 밥 먹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고 일개 행정관이 뭐 장관이 뭐 임명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거를 내려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청와대는 그럼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고 일부 이너서클이 생겨서 그 이너서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오해의 일단을 저는 권경혜 변호사가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권경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일부 진영을 위해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처럼 취급하면서 왔던 것 아니냐 돌아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의 주장이었고 권경혜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김남국 의원이나 조 전 장관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그 해명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핫쌈 뉴스 뜨겁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입니다. 야당의 원로들이 개헌을 내세워서 최재형 감사원장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 최 원장도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 같은 개헌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최 원장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분권형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 대통령 권한을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대거 분산하는 방안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재명 기자, 뭐 이원 집정부제 얘기도 나오고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요는 최 원장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절반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뭐 줄여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확하게 뭐 개헌이라면 어떤 개헌입니까? 뭐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최재형 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 원로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다 알다시피 정치 원로들, 뭐 국회의장들, 개헌주의자가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87년 이후 어떻게 보면 육공화국 내에서 모든 대통령의 말로가 썩 좋지 않았죠. 그게 결국 이제 현행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개헌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권력 구조를 바꿔야만 그래야만 국가가 다시 한번 성장하거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개헌주의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언론들 입장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7공화국을 여는 하나의 뭐 이정표를 세우고 싶은 그런 다 소망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최재형 원장은 과연 이게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냐 아니면 최재형 원장을 도구로 지금 삼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왠지 좀 후자 같은 느낌이 강한 거죠. 도구요? 언론들이 진짜 최재형 원장의 교감 속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헌에 대한 소망을 최재형 원장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과연 이 개헌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이 과연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 저런 논의를 막 이렇게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최재형 원장을 부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논의 자체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개헌론이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헌 자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각제로 갈지 이원 집정제로 갈지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갈지 굉장히 어려운 난제고 그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국정이 블랙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것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회의적이어서 저런 논의 자체가 과연 최재형 원장이 대선을 선언하고 등판하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개헌 얘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과거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 중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발언이었죠. 들어보시죠. 공무원의 행동,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정독 좀 해주시고요.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발언들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제도를 바꾸는 개헌에 최 원장이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맞닿아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 데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전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장까지 하셨죠. 예.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헌론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이게 정치를 하든 또는 많은 국민들께서 개헌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든지 국민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이후로 근 4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 개정을 논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벌써 2, 3년 전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 이걸 다 떠나가지고 헌법 개정만큼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헌법 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의화 의장께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그 친분을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희망사항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 겁니다. 저는 이제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든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들이든 간에 개헌에 좀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개헌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말씀. 결과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개헌 카드를 들고 올지 말지는 뭐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일 것 같고, 최 원장 측에서 어떻게 하면 윤 총장과 차별할 수 있을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차별화 고심. 야권의 중진 인사, 좋든 싫든 최재형 원장에게는 당분간 윤석열이라는 그림자가 일거수일투족으로 따라붙을 것이다. 정치 선언은 늦더라도 윤석열보다 입당은 빨리 하는 게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먼저 입당하면 반신반의 의원 포섭 여지가 커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입당을 빨리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을 소위 선수친다. 이런 시나리오. 최 원장이 윤 총장이 고민하고 있을 때 멈칫멈칫할 때 최 원장이 입당 선수쳐서 확실한 포인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점거한다. 고지 점거 전략,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야권 대선 후보자로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상징적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서 윤 총장을 통해서 바라는 바가 있어서 저렇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아직 분명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의미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초반에 있는 것도 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이든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저는 충분히 대체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지난 한 1, 2주간 보여줬던 좀 깔끔하지 못한 이런저런 캠프 내부 아니면 준비 상황, 그다음에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서 저는 반면 교사를 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면 교사의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 지금 윤 전 총장 내부적으로 있었던 최근의 여러 가지 혼란상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본인을 활용하는 저런 부분, 그러니까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은 저는 반면교사할 부분이 있고 충분히 차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삼 소식은 파격 출근 룩을 보여주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새로운 출근 룩을 보여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멜빵입니다. 노란색 티에 멜빵 옷을 입고 출근한 류호정 의원, 기존의 국회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의상이기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류호정 의원의 의상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초반에는 처음은 이 붉은 체크 미니스커트 화제였고 두 번째는 파란색 우주복 그리고 최근에는 등이 패여져 있는 드레스 그리고 이제 멜빵 바지까지 파격 출근 룩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멜빵 바지의 유래가 노동자 작업복으로 안다. 활동하기 편해서 평소 종종 입는다. 별 뜻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핫썸 세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다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공개합니다. 홍준표 아마추어처럼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국민의힘 소식부터 먼저 다뤄보고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의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변인이 선발하겠다라고 한 대변인 토론 배틀이 흥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국대다라는 거고 대변인 2명, 상근 대변인 2명 뽑겠다는 거. 경쟁률이 141대 1, 564명이 지원했고요. 20대가 41.6%, 30대가 31.6%, 최연장자가 만 79세, 최연소는 만 18세라고 합니다. 자, 임백천 씨의 아내 김현주 전 아나운서도 지원했다. 슈퍼주니어 2기 출신의 유동혁 씨가 지원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이돌. 채널A의 히트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에 출연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천 변호사도 지원을 했다. 민대식 전 현대중공업 사장님도 지원을 했다. 누군지는 안 밝혔지만 신문사 현직 논설위원도 대변인 2명을 뽑는 나는 국대다에 지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차 면접 걸쳐서 4인 1조로 찬반 토론하고 심사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본다라고 합니다. 외부 심사위원을 이철희 청와대 수석도 초청할 걸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천 변호사 하트 시그널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변호사죠. 함께 보시죠. 좀 두루뭉실해야 되잖아요. 회사원이랑 너무 원했다. 왜냐면 한 번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검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뭐 일리 있어요. 변호사 장천. 근데 변호사 이름이 법인 이름 같아요. 법인 장천. 야, 또 로컬에서 얘기했는데 패션을 안 해, 이 사람이. 이재민 기자, 일단은 아이돌도 지원했고 임백천 씨 아내도 지원을 했고 대표이사 사장님 하셨던 분도 하고 장천 씨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을 토론 배틀을 뽑겠다고 했을 때 과연 100명이나 일단 신청이 될까?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무려 500명 이상이 지금 지원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0명이 아니라 150명을 1차 선발한 다음에 150명 가운데서 이제 압박 면접을 통해서 16명을 뽑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참가자 몇 명을 보면 정말 정당의 대변인이라고 했던 저런 분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 참여에 어떤 신기원을 만들었다.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요. 예. 저런 참여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을까. 이것 또한 이제 이준석 효과의 하나인가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의 어떤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의 첫 시험 때 첫 장 아니겠습니까? 이번 누굴 어떻게 뽑고 누구를 뽑아내느냐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과정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압박 면접을 통해서 16명을 선발하고 16명을 토너먼트를 통해서 최종 4명을 선발한다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한 경쟁과 그다음에 능력주의 룰을 잘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8강부터는 뭐 생중계다 내렸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배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당을 앞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비판한 데에 대한 비판인데 사찰을 늘 했던 분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며 검증 피하려고 하는 건 올바른 태도 아니다라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이준석 대표가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다라고 홍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의원은 대권 주자도 했었고 전직 당대표 출신이거든요. 현 젊은 당대표가 전 지긋한 당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이 대표의 비판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께서 늘 불법 사찰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셔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밝히시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공격 아니냐. 다소 의아스럽긴 합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시점에 하신 것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이거 여러 가지로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일단은 당대표 입장에서 뭐 나이를 떠나서 당대표 입장에서 주요 대권 주자들끼리의 어떤 과도한 비방은 선을 긋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개입으로 보이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좀 흥미로운 대목이 표현이 아마추어스럽다라고 했는데 영선의 30대 당대표가 다선의 경기도지사까지 했었고 당대표의 대권 주자까지 했었던 선배에게 아마추어스럽다라고 지적하는 게 다소 좀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표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저도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뉴스 검색을 하다가 저 뉴스를 봤는데요.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씩씩거리면서 막 참고 있는 이게 숨소리가 이게 마치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불안함이 바로 저런 곳에 있는 것이죠. 신선하고 참신하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막 크게 목소리 내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의가 발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직 당대표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인데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진정성이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을 좀 가려서 하고 또 자세와 태도를 좀 갖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 때문에 국민들의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적어도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말로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좋은 자세와 태도로 이제 말씀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 홍준표 대표 아마 코에서 아마 열이 막 뿜뿜 좀 많이 뿜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정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자 전재수 의원은 일단은 이 대표에게 좀 아쉬움과 좀 조언을 했어요. 박정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찰 부분은 좀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추어적인 공격이라고 한 표현 자체는 저는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지금 일부의 열성 지지자들은 있지만 나머지 많은 당원들로부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눈길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대사인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우리 당내 모두 모여서 모든 주자들이 아름답게 경쟁해서 최고의 후보를 뽑아내자가 기본 취지고 기본 당원들의 바람인데 저기 헐뜯고 여기 헐뜯고 비난해서 그럼 내가 주자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여전히 갖고 계시다면은 저는 과연 홍준표 의원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 당이 얼마나 기여하기 위해서 복당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저도 당원의 한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늘 사찰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한다고 하면서 글쎄요, 잠재적인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우리가 이슈 1에서 봤습니다만 민주당으로부터 적전 분열의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를 주잖아요. 저는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다시 한번 왜 저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은 본인보다도 정치 경력이 작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저런 표현으로 약간 혼란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당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은 이제 홍준표 의원에 향한 강한 돌직구 발언, 그 대선 주자 하신 분이 남 훑뜯지 마라.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그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쏭달쏭 알아들을 듯한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을 듯한 이야기인지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표께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측면이 있고 매력적인 분이죠.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를 본의 아니게 이제 두둔을 하고 있는데, 저 불법 사찰을 늘상 해왔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여의도에 사설정보지 만드는 사람 모임에도 가서 이제 찌라시도 수집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들 많이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사찰을 늘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범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없앴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의원이 복당되냐 마냐 안건도 있는데 좀 전에 뭐 통신사에서 뭐 속보도 뜨는 것 같고 이재명 기자 복당됐습니까? 글쎄 지금 뭐 통신사에서는 복당이 됐다 이렇게 좀 속보를 치는 거 봐서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대표가 어제 비판을 했지만 복당을 시켜줬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대표의 홍준표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였는데 복당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아마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이 오늘 복당을 염두에 둔 일종의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정화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전투력, 추진력 이런 게 높이 사죠. 그런데 가끔 너무 거친 언사가 사실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려가 큰데 어제 문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홍준표 의원답지 않은 아마추어적 공격이었죠. 왜냐하면 글쎄 뭐 전재수 의원님은 범정권을 통해서 사찰을 했다. 그런 게 과거 권위정부 정부에서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돼서 범정권이 사실 사라졌죠. 바뀌었죠. 사찰이 아니라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거 사찰은 전혀 다른 문제죠. 특히나 또 판사 사찰을 언급하면서 판사 사찰하는 것처럼 늘 사찰을 해왔던 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판사 사찰은 행정법원에서도 그 사찰 자체는, 그러니까 그 문건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찰이라 하면 지속적이고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법원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잘 공격했는데 어제 공격은 굉장히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홍 전 대표는 아마도 지금 오늘 복당이 됐고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기를 바랄 겁니다. 본인이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본인도 모래시계 검사로 굉장히 유명한 검사였고 그리고 그런데 정치 경력은 본인이 한 25년가량 앞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하려면 굉장히 엄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토론 배틀에 지원했던 유동혁 씨가 휴주 2기다라고 지금 많이 다른 언론들에 소개가 됐는데 조금 전에 휴주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슈퍼주니어 2기는 아니다. 유동혁 씨가 이 토론 지원한 건 맞지만 슈퍼주니어 2기는 아니다라는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선언을 했고요. 송영길 대표는 김동연 전 총리에게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 씨로부터 경고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도 그 요약
된 거 비슷하게 보긴 봤는데요.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답하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정면으로 그걸 돌파해야지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조언하는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김부선 씨의 글입니다. 엑스파일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게도 이재명 엑스파일 있다.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침묵. 이 지사에게 권고한다. 반칙하지 말고 정책으로 경쟁하라. 글쎄요. 이 대권판에서 왜 김부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박성민 변호사님. 김부선 씨의 소위 엑스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뭐 국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가 언급하는 엑스파일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두고 양측의 다툼이 아직도 치열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공격 자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보에 이 김부선 씨의 말과 행동은 내내 돌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파급력은 알 수 없지만 이미 국민들 인식에는 이재명 지사의 여러 이미지 중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믿을만하든 믿을만하지 않든 사생활과 관련해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여러 이미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킬레스 건을 안고 대권 행보에 계속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권 주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촛불 다시 시작! 우리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갈등이라는 그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하나의 프레임이었다는 걸 그것은 전혀 실체도 아니었고 이제 윤핵 문제는 그냥 윤핵 문제예요. 저의 문제가 아니고. 윤핵 문제는 윤핵 문제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료 대권 주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정세균 총리, 동료 비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을 반사체 역할하게 한 건 사실이다. 박용진 의원, 다른 후보 잡으러 대선 출마. 이런 경우는 처음 듣는다. 라고 두 명의 대권 주자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정세균 전 총리나 박용진 의원도 뭐 다 대권 선언한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잖아요. 이런 반응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님?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랬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게 뭐 누구 잡으려고 출마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언론의 주목과 또 관심을 받기 위해서 표현은 그렇게 하신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사퇴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대선 레이스조차도 무슨 이게 뭐 잡으러 나오고 무슨 뭐 이렇게 격화하는 싸움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국가 경영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라가 나아갈 방향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첫 출마 선언을 저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해나가면서 추미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그런 이제 대권 레이스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강력하고 묵직한 돌직구 한 방 나왔습니다. 누구 잡으러 대선 출마하면 안 된다.
전 의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봤고요. 송영길 대표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러브콜을 했다라는 얘기도 보도됐습니다. 송영길 대표, 통화 한번 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저쪽으로 가진 않는다고 하시더라. 우리 경선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이다. 송영길 대표가 자, 이 수많은 민주당의 대권 주자 풀 군에 김동연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러브콜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동연 전 총리는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께서 정책이나 정성과 민주당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물론 또 그분의 생각이시겠지만 제가 코멘트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상합니다. 자, 지금 보신 김동연 전 총리의 대답은 지난 20일이었고 통화했고 경선에 참여해 주십사라고 말한 거는 어제 이제 송 대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저희 언론사들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권에 나온다면 자,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까? 박정현 대변인. 저는 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아직 답이 없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아직 답이 없다. 송영길 대표는 어떤 뜻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가요. 현 정부에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다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 곤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는 며칠 전에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했던 그건 그분 생각이라는 내자가 사실은 세 자로 줄이면 고마해, 두 자로 줄이면 됐고, 한 자로 줄이면 흥 아닐까라는 생각에 여전히 김동연 부총리는 야권 주자로 만약에 한다면 이제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완벽히 개인적인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됐고 흥치뿡이냐, 아니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진짜로 심각하게 민주당 주자로서 대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죠. 네, 왜냐하면 정치를 선언하는 순간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실 텐데, 민주당을 가만히 보자니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제낄 가능성이 있느냐, 그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제낄 그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민주당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가봤자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 갔을 때 내가 과연 그 경쟁을 뚫고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냐,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정쩡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선언하는 순간 후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가서 대선 후보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자신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실 것 같고,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찰총장을 하고 감사원장을 하고 경제부총리를 했던 분들이 이제 야당을 기웃거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손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 사이에서도 이게 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의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 그 세 분, 검찰총장 하셨던 분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감사원장 하시는 분, 전 경제부총리 하시는 분은 신의를 지켜라 라는 의견 주셨고, 이재명 기자,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 김동연 전 부총리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선택이 규정하는 바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야권의 대선 주자로 선언을 한다면 정말로 전재수 의원 말했던 것처럼 검찰총장, 감사원장, 최 원장도 만약에 야권으로 나온다면 경제부총리까지 이 문재인 정부의 진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야 쪽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김동연 마저 그런다면. 그렇죠. 최 원장도 봐야겠지만. 네. 윤 총장도 봐야겠지만.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김동연 부총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이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신진 인사들이 들어와서 뛸 수 있는 공간, 여지가 넓죠. 이미 외곽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외곽에서 대선 주자 선언을 사실상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볼 여지가 별로 없죠. 이미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새로운 주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제 판이 전개될지는 봐야겠지만 결국 저는 송영길 대표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민주당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판의 역동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확신시켜야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과 연애를 파헤치는 남자. 오늘 사연남 시간입니다.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우가 이 편지까지 썼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육성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사연남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정보석 씨가 최근 빵집 사장님으로 깜짝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빵집 방문 후기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아주 반응이 뜨겁다고 하고요. 정보석 씨가 우리 김지혜 돌직구쇼 시청자들을 위해서 뭔가 편지 메시지까지 했다고 하는데 연예 전문 기자 안지선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석 씨가 왜 갑자기 빵집을 운영하게 됐는지, 빵집 사장님으로 변신하게 됐는지 정보석 씨의 목소리로 이유 들어보시죠. 저도 제가 빵집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살던 집이 참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 결혼하고 저희 부부만 살기에는 조금 버겁다 싶었는데 이 경관을 좀 같이 즐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하게 된 게 빵집인데 마침 또 아들이 본인이 빵을 좀 배워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스타 안지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연예 전문 기자 안 기자님. 정보석 씨가 벌써 손녀딸을 본 할아버지가 됐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빵집을 하는 사장님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네, 굉장히 큰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직접 통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안지선님이 정보석 씨랑 통화를 했군요. 네,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꽃중년으로 정보석 씨를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어느덧 꽃탈배가 돼서 그것도 의아한데 빵집 사장님이 돼서 손녀를 안고 있는 사진을 이제 SNS에 공개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지금 손녀딸 안고 있는 거군요. 네. 할아버지네요. 네, 꽃탈배가 된 모습 너무 낯설지만 또 의아하지만 또 굉장히 정겹고 멋져요. 네, 너무 멋지셔서 전화 통화해서 여쭤봤더니 이 둘째 아들이 2019년 머슬 대회에서 이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3위를 한 정우주 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딴 제빵 빵집을 낸 거고요. 무엇보다 이 딸이 있는데 그 손녀딸이 지금 안고 있는 아까 보여드린 딸은 좀 더 어리지만 한 5살 난 손녀딸이 있는데 그 친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손녀에게 줄 수 있는 빵 아니면 매대에 올리지 마라 아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한 이제 손녀딸에 대한 이 애정을 드러내면서 빵집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톱스타 톱 배우들도 벌써 정보석 빵집을 소위 방문했다면서요. 누구누구가 방문했습니까? 네, 최수종 씨 그리고 홍신혜 씨 그리고 전인아 씨, 김성중 씨 등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방문하면서 인증샷을 올리고 있고 최수종 씨네요. 네. 와서 굉장히 원래 최수종 씨와 정보석 씨는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전인아 씨도 그렇고 홍신혜 씨 같이 드라마 했던 홍신혜, 네, 예. 오셔서 지금 저곳이 원래는 지금 보이는 배경 굉장히 풍광이 좋잖아요. 저 풍광을 혼자 즐길 수 없어서 빵집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저 장소가 원래는 정보석 씨의 집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17년간 거주했던 집을 아이들이 이제 분가하고 나서 부부만 살기 좀 너무 크다 보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빵집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김상수 씨가 저기 가서 사진 찍으니까 뭐 파헤치러 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친해서 간 것 같은데. 빵집이 알고 싶다 이런 빵집이 알고 건데. 싶다. 우리 또 안지선 기자님이 특별히 정보석 씨와 인터뷰를 했고 정보석 씨가 돌직구쇼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얼떨떨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과분한 사랑 주셨는데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더 좋은 연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맛있는 빵으로도요. 돌직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정보석 씨가 돌직구쇼를 자주 보는군요. 두 번째 사연남 소식입니다. 최근 가수 B가 13년 만에 빌딩을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시세 차익만 무려 약 300억. 시세 차익만. 수년간 묵혀놨던 빌딩이 수백억대 가격으로 매각됐다는 소식도 놀라운데
13년 만에 앉아서 300억 가까이 벌었다는 거면 대단한 수익입니다. 자,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승배 변호사님. 네. 김태희 씨 이어서 B 씨도 빌딩을 판 건데 네. B 씨가 13년 만에 빌딩 팔고 시세 차익이 300억이고 김태희 씨도 시세 차익을 꽤 본 걸로 지금 70억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일단 불편한 질문. 이건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상당 기간 소유를 했었고 소유하던 와중에 일부 투자를 한 다음 매각을 한 정황만 가지고 부동산 투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B 씨가 최근에 청담동 본인 소유 빌딩을 495억 원에 매각을 하는데 이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6층, 대지 면적은 약 1024제곱미터입니다. 2008년에 이 빌딩을 168억 원에 사들여서 7, 80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만 단순 비교하면 약 327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이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소유권 이전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중개수 수료도 별도로 들었겠죠. 거기다 양도시에는 상당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실제로 귀속되는 이익은 이 시세 차익의 약 절반 정도로 예상되고 그렇다고 해도 많은 금액이긴 하죠. 그렇군요. 안 기자님. 한효주 씨와 하종우 씨도 빌딩 매각으로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고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배우들이 시차를 보고 있는데 사실 조물주 이 아래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건물주 아래 건물주다. 네, 나올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건물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한 5년간 이 연예인 건물주 관련 보도가 그러니까 연예인 건물주가 되신 분들 한 55명 정도 그리고 그분들이 한 65채 이분들이 이 매각 기준을 봤을 때 4,700억 원 정도의 네, 굉장한 금액이어서 더 많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있다는 매각 소식 때문에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5월달 이후에 비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됐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실 위험들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부동산 붐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 안에서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봐서 그것을 수익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좀 있고요. 사실 연예인들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수익이 일정치 않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재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연예인들은 굉장히 많은 100억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그러니까요. 거 되게 크게 느끼지만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동산 투자로 실패한 사례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것만 보시면 또 굉장히 큰게 그렇군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남 사연 함께 보시죠. 배우 장신영, 강경준 부부가 최근 제주살이 근황을 공개 화제입니다. 제주에서 1년 살이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 부부가 제주도를 찾은 이유는 바로 두 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여름나기가 기대된다는 장신영 씨 행복한 제주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승아, 김무열 부부는 최근 강원도 양양에 지은 집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걸고 내기를 하겠습니다. 기죽이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 정도. 10만 원 미만 금액으로 해서 갖고 싶은 거 사주기. 부담스러우니까 좀 저쪽으로 가. 네, 이겼습니다. 아름다움에 반해서 100평의 4층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남 안지선 기자님께서 정보석 씨와 인터뷰도 해주시고 풍성한 소식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